제가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세훈입니다.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상반기 5주차를 끝냈고요. 그리고 이제 2주간, 사실상 2주간 정도 선생님들,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휴강을 했었는데, 2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부터 이제 16회 시작하고요. 이제 30회까지 우리가 이제 5주간 또 15개의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 텐데, 이제 또 남아있는 시간 동안 선생님들, 지나간 시간들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상반기 강의 마지막 할 때 선생님들한테 드렸던 그릿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끊임없이 집착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제 한 6주? 네? 한 6주, 7주? 이렇게 정도 남아있는데 선생님들이 잘 집중해서 잘 준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이제 하반기부터는 45분의 시간을 가지고 시험을 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선생님들 알고 있지만 또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 갑자기 45분 하면 조금 당황하실까봐 일단 50분에 1교시는 했고요. 2교시는 45분으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중에 어떤 의견을 주셨냐면 문제를 풀어보니까 50분도 너무 많이 힘들기도 하고 45분으로 가면 더 조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것 같다. 이야기를 하셔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 끝에 일단은 50분을 일단은 유지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그 선생님한테. 근데 선생님들 중에 일단은 이제 50분으로 일단은 유지를 하고 제가 문제에 따라서 이거는 17회 문제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어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거는 45분에 풀어도 좋겠다라고 판단되는 문제는 그때마다 45분에 한번 우리가 좀 트라이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요. 작년에는 요맘때 좀 다 45분으로 일관적으로 적용을 했었는데 50분을 주더라도 선생님들의 마음속의 시간은 45분으로 타이밍을 맞춰두고 연습을 해두고 지금 2교시에는 실제 45분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반기 오늘부터 5주간 선생님들하고 이제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회 문제는 학교 부적응의 원인과 해결이라는 주제인데 이 주제는 우리가 한번 다루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6회에서 학교 부적응 5회인가요? 5회인지 6회인지에서 우리가 학교 부적응의 원인과 해결을 다루었었는데 부적응의 반대 개념은 뭐죠? 적응이죠. 그러면 학교 부적응의 원인을 우리가 만약에 규명해내면 그게 교육 철학에서부터 행정까지 학교 부적응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내면 해결 방안이라는 건 결국 무슨 전략에 해당해요? 적응 전략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적응의 원인을 우리가 규명해내면 결국 우리가 학교 적응을 돕는 다양한 형태의 전략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부적응과 적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부적응과 적응은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가 정리했었죠. 부적응은 주로 어떤 부적응이죠? 교수학습 간의 부적응입니다. 교수학습. 근데 우리가 주로 지금까지 학습 부적응을 다루었어요. 그러면 교수 부적응은 뭘까요? 교수는 누구에 해당하는 거죠? 선생님, 교사에게 해당하는 건데 교사가 어떤 교수학습 과정에서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잘못된 수업 방법입니다. 잘못된 교수 방법입니다.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교사가 그냥 원하는 방식대로 교사가 하고 싶은 대로 수업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교육심리학에서는 학습자들은 개인차를 가지고 있고 지능 수준도 다르고 창의성 수준도 다르고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흥미 수준도 다르고 동기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면 학습자가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모든 교육 방법과 심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교사가 그냥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수업 방법을 일관했을 때 부적응이 생깁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부적응도 생기지만 교수 자체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양한 부적응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학습 부적응을 많이 다루는데 교수 부적응도 있을 수 있죠. 이야기한 것처럼 잘못된 교수 방법은 교수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교수 학습 과정에서 부적응이 생길 수 있죠. 또 어떤 데서 부적응이 생기죠? 생활에서, 그렇죠? 생활에서 부적응이 생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부적응 그리고 생활상의 부적응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교수학습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일과 중에 24시간 중에 잠을 자는 시간을 빼고는 대부분 어디에서 생활해요? 학교라는 공간에서 생활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은 교수학습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학습자들의 삶의 공간이기도 해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부분의 인생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학교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우관계, 사회관계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상에서 부정이 생기면 이게 어디로 전이 돼요? 교수학습의 전이가 돼요. 교수학습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영향을 줘요?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둘은 아주 긴밀하게 묶여 있어요. 바인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결국 이 아이들이 교수학습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략과 연결된다. 그렇죠? 그래서 크게 보면 부정은 이런 카테고리 안에 있고 결국 부정을 해결하는 전략은 적응 전략에 해당한다. 우리가 이렇게 크게 보고 서론을 정리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회 6회에서 이미 제가 학교 부정에 대한 전반적인 그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서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부정의 원인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에 관한 것인데 학교 부정의 원인과 해결하는 주제로 첫 번째 학교 부정의 진단입니다. 우리가 5회에서도 뭐를 다뤘어요? 진단을 다뤘어요. 그때는 무슨 평가를 다뤘죠? 진단평가를 다뤘습니다. 혹은 표준화 검사를 다뤘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평가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진단을 하고 있어요? 상담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진단합니다. 여러분, 지시적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진단이에요. 우리가 지시적 상담과 비지시적 상담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지시적 상담은 진단에 의한 처방입니다. 하지만 비지시적 상담은 뭐를 배제해요? 진단을 배제해요. 처음부터 진단을 배제합니다. 이게 이제 지시적 상담과 비지시적 상담을 구분한 아주 중요한 기준점인데 여기서는 1차적으로 지시적 상담을 전제하고 그런 말은 없지만 뭘 해요? 상담 과정에서 학사의 부정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대화의 과정에서 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담에서의 대화 기술은 무슨 기술이다? 진단 기술에 해당합니다. 학습자가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어떤 원인인지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대화 기술을 적용하고 그 대화 기술은 결국 학습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그거를 발견해서 우리가 적정 수준의 처방을 하기 위한 진단 기술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본문에서 뭐를 끄집어냈어요? 대화에서 학습자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몇 가지의 대화 기술을 끄집어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과정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상에서 학습자의 부정을 일으키는 기제들이 존재한다. 그 기제들이 공식적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잠재되어 있다. 그래서 잠재적 교육과정을 학교 부정의 아주 중요한 문제로 끄집어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부정을 일으키는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과정상의 문제예요. 우리 교육과정은 공식적 교육과정은 거의 상위 10% 정도 있는 아이들이 따라갈 정도의 수준과 계열성을 가집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잠재적으로는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라는 잠재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너는 낙오될 수밖에 없어. 우린 더 이상 패자부활전이라는 교육 과정상의 정책도 없고 또 그런 장치도 없어. 그러니까 네가 성취하려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드리븐이 이걸 뭐라 불렀어요? 사회적 규범화라고 불렀습니다. 성취 지향성 1등이 아니면 기억되지 않는다. 이거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누가 집에서 제도 교육이 발달하기 전에 가정에서 너는 1등을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요. 산업사회가 발달하고 사회가 경쟁사회로 진입하면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사회적 규범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주 잘 끄집어낸 사람이 교육사회학의 기능론자 중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드리븐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거를 사회적 규범화다. 그 사회적 규범화 중에 뭐가 있어요? 성취 지향성. 너 무조건 1등 해야 돼. 너 무조건 좋은 성적을 받아야 돼. 이거 잠재적 교육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뭘 경험해요? 부정을 경험합니다. 우리 부정은 경험 많이 했잖아요. 점수 가지고 너는 나가서 뭐 해먹고 살래 이 새끼야. 인간도 못 되지 너는. 수학 점수를 못 받는 거하고 이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수학 점수 좀 못한다고, 영어 점수 못한다고 바보 취급당했잖아요, 우리가. 이 잠재적 교육 과정이거든요.
이 부적응이 있다. 이 문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잠재적 교육과정은 이미 객관식이나 논술에서 이미 2번이나 출제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낸 이유는 출제되지 않은 지점이 있다. 그게 뭐냐면 좀 어려운 지점인데, 그러면 잠재적 교육과정을 어떻게 학교 부정을 극복하는 중요한 문제로 지정하고, 그러면 잠재적 교육과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거를 교육과정 개발 방향과 연결해서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세 번째는 학습자의 이해와 동기입니다. 학습자의 부적응은 결국 학습자가 어떤 학습자인지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학습 부적응이나 학교 부적응의 문제를 이해하고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 다음 동기도 학교 부적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학습 동기가 없으면, 학습 동기가 떨어지면, 학습 동기가 저조하면 더 이상 교사 학습에 아이들이 적응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학습 동기가 있을 때 교사 학습에 적응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학습 동기 부분을 선생님들한테 한번 질문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생소한 게 하나 나왔어요. 조직의 갈등 관리. 그래서 우리가 이 조직의 갈등 관리는 크게 보면 어디에 해당하냐면 교사 부적응에 해당합니다. 조직 내에 갈등이 생기면 누가 부적응을 경험하냐면요. 우리 맨날 학생들만 부적응을 이야기했는데 누가 부적응해요? 선생님이 부적응해요. 그래서 최근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2년 이상을 버티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 선생님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서 임용시험을 합격해서 신규 교사가 됐는데 최근 5년간 2년 내에 학교에 중도 사직서를 내고 나가는 선생님들이 많아졌어요. 부적응이죠. 그 조직 내 사수, 우리 이제 좋게는 멘토를 만났는데 멘토가 사이코예요. 그렇죠? 멘토가 멘토를 하지 않고 스토킹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스토킹뿐만 아니라 괴롭히는 거죠.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거죠. 헌칭하는 거죠. 막 유령처럼 막. 그렇죠? 밤 11시에도 전화해가지고 막 업무 지시하고. 그렇죠? 그 다음 9시 넘어까지 퇴근 못하게 하고. 이 교사 부적응이죠. 이 전체적으로 보면 조직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갈등을 잘 관리하는 건 전체적으로 교사 부적응을 막고 학교 조직 전체의 부적응을 잘 이겨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 적응을 돕는 아주 중요한 기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의 개념을 선생님들한테 한번 냈어요. 그래서 1번 문제하고 4번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약간 좀 사각지대에 있었던 아이들이죠. 그렇죠? 사각지대.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교육학 논술에서 사각 문제를 막 내요. 그렇죠? 사각지대를 한번 좀 건드렸어요. 우리 교육학 논술 문제 중에 사각지대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베이직도 많지만. 자, 사례문으로 갑니다. 상담에서 대화의 기술은 줄글까요? 대화의 기술. 지금 이 본문에 있는 대화의 기술은 4가지를 언급했지만 4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 4가지만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몇 가지를 좀 암기해 두셔야 돼요. 상담에서 대화의 기술은 부정의 원인을 밝혀내고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왜 상담 기술, 대화의 기술이 나온 것이, 여기 나온 건지를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기본적으로 상담자의 내면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고요. 우선, 그렇게 이해하기 위한 대화의 기술은 우선 내담자 자신의 현재 지배적인 감정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줄고 있습니다. 지금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감정 중에 가장 도미넌트한 거, 가장 지배적인 감정이 있어요. 선생님들도 자신의 감정을 항상 객관적으로 좀 들여다보는 연습들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연습이 잘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집단 상담이나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자신의 감정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연습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많이 속여요, 우리가. 자기를 잘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감정 중에 부정을 일으키는 가장 지배적인 감정이 있어요. 선생님들을 지금 여러 감정들 중에 가장 큰 지배적인 감정이 뭘까요? 공통적으로 하나 끄집어내면 불안. 그렇죠? 불안이에요, 불안. 그래서 불안은 놔두면 안 돼요.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어요. 가만 놔두면 죽어요. 인간의 영혼을 잠식한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안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각성의 순간으로 바꿔야 돼요. 그 에너지를. 불안도 큰 에너지거든요. 이 에너지를 더 나아가고자 하는 각성의 에너지로 awakening. 내가 놓치고 있었던 내 삶의 이 것들은 없는가? 내가 놓치고 있었던 인간관계는 없었던가? 내가 놓치고 있었던 공부는 없었던가? 내가 놓치고 있었던 삶의 중요한 시간들은 없었던가라는 각성의 순간으로 에너지를 전환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불안은 놔두면 안 되고 불안을 핸들링 해야 돼요. 이 불안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 선생님들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현재 지배적인 감정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 대화의 기술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반영입니다. 반영. 그렇죠? 여러 가지 대화 기술 중에 지배적인 감정이 원인을 일으키는 부정의 원인이 가장 큰 감정이에요. 여러 감정 중에 아주 중요한 감정을 반사해 줘야 돼요. 리플렉팅 해줘야 돼요. 반영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상담의 과정에서 내담자에게 자주 분명하게 말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상담자의 이 아주 자연스러운 이 대화 기술을 뭐라고 그러냐면 명료화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담의 과정은 모호했던 것들이 뚜렷해지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의 문제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모호해요, 모든 것이. 불분명한데 상담을 해보면 뭔가 분명해집니다. 그 과정이 명료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던진 뭐냐면 내담자의 그 모호하고 두리뭉실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추적해서 명료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뭐죠? 방금 그게 어떤 거죠?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명료 과정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내담자의 부정은 주로 자신의 생각과 말의 불일치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학습 부정 혹은 내담자의 부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정의 코어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바로 여기서 드러나요. 이 뭐냐 하면 내담 부정은 자신의 생각과 말의 불일치, 현실과 원하는 현실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현실을 왜곡할 때 이 적절한 대화 기술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직면입니다. 직면을 하면 내담자나 상담자나 둘 다 뭐를 보냐면 부정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직면해야 돼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직면하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이 불일치를 우리가 나중에 학습 동기에서 뭐로 다뤘어요? 연결해서 인지 부조화. 이게 뭐예요? 인지 부조화예요. 이게 인지 부조화입니다. 지금 내 생각과 행동이 불일치돼 있어요. 내 행동과 내 신념이나 생각이 불일치돼 있어요. 인지 부조화예요. 이걸 우리가 어디에서 끄집어냈냐면 동기에서 인지 부조화로 이끌어냈습니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인지 치료를 접근하는 앨리스의 네, 그렇죠. REBT 기법이나 백의 인지치료 기법들은 주로 뭐를 다루냐면 인지부조화를 다룹니다. 그렇죠. 인지부조화. 이 인지부조화를 뭐라고 불러요? 비합리적 신념. 그렇죠. 혹은 자동적 사고, 혹은 인지적 오류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다 비합리적 인지적 부조화들이에요. 일치하지 않는 거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이게 이제 직면이고요. 무엇보다 부정의 원인과 관련해서 상담자가 가설의 형태로 지적이나 설명을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유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해석이라고 합니다. 해석. 그래서 우리가 상담의 과정에서 상담의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 반영, 명료화, 직면, 그리고 해석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제가 이끌어냈고요. 제가 지금 이 문제를 냈던 건 객관식에서 비교적 가장 많이 빈번하게 출제된 개념들이에요. 상담의 대화 기술에서.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서 이 네 가지를 먼저 넣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상담자, 내담자가 상담의 과정에 들어가면 상담자는 내담자의 말을 뭐 해야 돼요? 경청해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이제 상담을 해보면 선생님들도 친구를 상담해보거나 누군가와 상담해보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대부분 해결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뭐가 이야기만 하면 계속 막 해석하고 난도질하고, 그렇지, 네가 그렇지, 뭐 원래 그래, 그럼 뭐 하려고 대화를 해요? 그렇죠? 원래 그렇다면 알았다, 그렇게 살다가 죽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들어주는 거죠. 경청이죠. 그 다음 재진술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또 상담을 구조화해야 돼요. 그냥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담의 시간과 상담에 언제 상담을 할지, 몇 시간을 할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할지, 이런 상담을 구조화하는 것도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이죠. 이제 이거 외에도 또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기본적으로 뭐를 보여줘야 돼요? 자기 개방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담자가 경험했던 것들을 개방했을 때 상담은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내담자를 향한 자기 개방도 매우 중요하겠죠. 상담자가 내담자를 향한 자기 개방이 이루어졌을 때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해서 더 많은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고 더 투명하게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겠죠. 그다음 즉시적 반응 혹은 즉시성도 굉장히 중요한 대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 몇 가지 선생님들이 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4가지 상담 기술을 정리했고요. 그 다음 가에서 두 번째, 개인이 사용하는 방어 기제는 줄고 있습니다. 방어 기제. 여러분, 프로이트는 이 방어 기제가 한 개체가 생존을 위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기제라고 발견해냈어요. 근데 이 방어 기제는 우리가 방어 기제라고 쓰지만 다른 말로는 무슨 기제이기도 해요? 적응 기제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방어, 디펜스 하는 거죠. 그래서 적응 기제 안에는 방어 기제도 있지만 공격 기제도 있습니다. 적응하기 위해서 오히려 공격을 해요. 여러분 일진들은 아이들을 괴롭히잖아요. 얘 나름대로 적응 기제들이에요. 얘네들은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자기가 공부는 좀 안 되지만 여기서 뭔가 자신의 이 물리적 힘을 과시함으로써 적응하려고 하는 거죠. 이 공격 기제입니다. 크게 보면 적응 기제죠. 여기서 우리가 다룬 거는 공격 기제는 다루지 않았고 적응 기제 중에서도 주로 방어 기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런 것들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방어 기제는 개인의 발달 수준과 불안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 방어 기제가 서로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마다 발휘하는 방어 기제들이 다 다릅니다.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사용하며 그것은 성격의 일부로 나타냅니다. 이게 성격이죠. 방어 기제는 이 사람의 성격의 일부분을 나타내고 이 사람의 성격에 대한 이해는 이 학습자가 겪고 있는 부적응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줘요. 그래서 방어 기제를 들여다보면 성격을 일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이 학습자가 어디에서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방어 기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어 기제를 분석해서요. 정신분석학에서는 어떤 방어 기제를 쓰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령 학교에서 경험했던 가령 이후가 중요하죠. 학교에서 경험했던 수치심이나 자기 비난을 불러일으키는 기억은 숨기거나 이야기를 하려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억압이라고 불렀어요. 억압. 그러니까 숨기는 거죠. 그렇죠? 왕따의 경험,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은 자기가 떳떳하게 저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습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학생들은 다 숨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얘가 평소에 많이 우울하고 착한데 되게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몇 년 전에 뭐를 경험했어요? 학교 폭력을 경험했던 아이죠. 이게 억압이에요. 그래서 이 억압이 이 아이를 계속 위축하게 만들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들고 행동도 위축되게 만들고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 없는 아이로 성장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런 경험이 없었는지를 선생님들이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담임 교사로 있으면서 우리 반에 학교 폭력이 없도록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2차 면접 단골 질문이에요. 그렇죠? 우리 반은 되게 평화롭고 폭력 없는 교실로 만들고 싶은데 선생님은 교사가 되면 어떻게 학교 폭력 없는 교실을 만들고 싶은지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어버버하면 안 돼요. 그렇죠? 답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아주 재미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계속 가면 학교라는 집단 안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실패와 부정의 원인을 외부 혹은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부정의 원인을 외부 귀인하는 걸 방어 기제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투사라고 부릅니다. 투사. 그렇죠? 투사. 여기서는 어떤 문제를 외부 탓을 하는 걸 투사라고 하는데 또 투사는 어떤 측면도 있냐면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다른 사람에게 빗대어서 다른 사람의 욕망으로 투사하는 경우도 다 투사의 경우입니다. 그렇죠? 선생님 커피 드시고 싶죠? 지금. 내라고 했어요. 그렇죠? 제가 먹고 싶은데 이 선생님은 지금 커피 먹으면 안 되죠. 지금 이제 시험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오전에 커피는 피해야 돼요. 가능하면. 그렇죠? 카페인의 힘을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내 힘으로 이미 우리가 7시 넘어가면 우리 뇌에는 각성 물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바이오 리듬을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커피 마시는 선생님들은 뭐 너무 막 찔리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 그렇죠? 가능하면 조금 줄여 나가는 게 좋겠다. 또 긴장하면요 그날 커피를 마시면 시험 중에 화장실에 갈 가능성이 99.9%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물을 마시고 가능하면 9시부터 2시까지는 내 힘으로 아주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게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게 투사죠. 따라서 상담 적응 교사는 청소년 시기 학생들의 감정적 갈등이나 중요한 표시합니다. 내 외적인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표시합니다. 다양한 사회적 활동. 이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겪고 있는 대부분의 부적응은 이런 인지적 부조화나 방어 기제 여러 가지를 잘 조합해 보면 주로 어디서 생기는 문제냐면 교우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의 부적응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어떤 경험을 해주는 게 좋겠다?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활동들을 교사들이 혹은 학교에서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많이 극복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조금 그 다크 포스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크 포스들을 좀 더 건강하게 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프로이트는 정신분석 강의에서 어떤 방어 기제라고 설명하냐면 승화다 이렇게 부릅니다. 승화. 그렇죠? 이 승화와 대단히 비슷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 중에 저한테도 질문하셨는데 보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나한테 부족한 것들을 메꾸고 싶은 거죠. 나 영어 잘 못하는데 수학 더 열심히 해가지고 수학에 대해서는 내가 진짜 더 잘해야지. 이건 보상이에요. 그런데 이건 승화는 아닙니다. 이 승화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망, 잘못된 욕망, 또 다크 포스들, 그렇죠? 청소년 시기에 기본적으로 뭐 어떤 게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개인적 우화, 상상적 정주, 비합리적 신념으로 생길 수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이나 행동들이 존재하는데 그 힘을 아이들한테 좀 더 건강하게 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게 승화고, 승화의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다양한 사회적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래요, 선생님들이. 우리가 이 문제는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 형식적 조작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혹은 또 개인적 우화나 상상적 청중을 경험하는 왜곡된 어떤 자기 중심성에 있는 아이들에게 뭐를 제공해 주는 게 좋다 그랬어요.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 교우 관계들을 맺게 해주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승화라는 개념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래요. 그리고 실제 우리 객관식에서 많이 출제됐던 방어 기제 중에 가장 많이 빈번하게 출제됐던 게 있는데 그건 제가 여기서 내진 않았는데 합리화예요. 합리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합리화죠. 합리화.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 죄송하지만 조금 늦었어요. 원래 좀 일찍 나와야 되는데 아침에 갑자기 중요한 전화가 왔는데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빨리 끊고 이제 와야지 했는데 전화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가지고 제가 좀 늦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그냥 조교 선생님들한테 그냥 아침에 제가 좀 늦었어요. 죄송해요. 이런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걸 그냥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오늘 갑자기 지하철이 뭐 이렇게 느리게 가더라. 뭐 갑자기 동사무소 불이 나가지고 그렇죠. 그건 거짓말인가요? 어쨌든 다양한 형태 우리 합리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합리화 개념뿐만 아니라 방어 기제의 주요 몇 가지들을 선생님들이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아로 갑니다. 학생들의 능력 수준에 맞추어 수준별 수업을 함으로써 줄글까요? 능력 수준에 맞는 수준별 수업.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교육과정이 이해인데 이 교육과정을 뭐라고 불렀죠? 학교 부정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잠재적 교육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수준별 수업이 왜 잠재적 교육과정과 연결되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 기제가 있습니다. 상중하 줄글까요? 상 중하. 자, 선생님들 이걸 우리한테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가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너는 상이야. 너는 중이야. 너는 하라고 했을 때, 와, 나는 하다. 그렇죠? 나는 중이다. 나는 상이다. 대부분 아이들, 나는 상이네. 그래서, 어우, 다행이야. 그렇죠? 중인데, 내가 왜 중이지?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 경계에 있는 아이들. 또, 하면, 또, 중인데, 하에 속하면 경계에 있는 아이들은 되게 자존심 상해요. 이미 학교에서 다루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은 뭐를 건드려요? 심리적 기제들이에요. 아이들은 기계들이 아니에요. 너는 성적이 요러니까 상이야. 네? 너는 성적이 요러니까 중? 네? 너는 성적이 이러니까 하야? 네? 이런 아이들은 없습니다. 상중하라는 어떤 사회적 규정이 이 아이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요. 수준별 수업, 능력에 따른 수준별 수업은 이미 어떤 교육과정이다? 다양한 형태의 잠재적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적 측면이 아니라 무슨 측면에서? 정의적 측면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은 인적 측면의 기능을 발휘하기보다는 어디에 정의적 측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상중하의 모든 집단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식적 교육과정의 공표와 달리 즉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수준별 수업의 찬성론자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중하를 고려하고 수준별 수업은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이죠.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해 주자는 거죠. 아이들의 수준을 고려하고 개인차를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개별화 수업에 따른 혹은 개별화 효과에 따른 학업 성취 수준이 제고될 것이다라는 찬성론자들이 수준별 수업에서 상중하를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론자들은 뭐냐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적 측면에서만 아이들을 볼 수 있을까? 아이들은 이 과정에서 이미 심리적으로 열등감이나 심적인 위축이나 상처를 받게 돼요. 상처 받은 적 없어요, 선생님? 저 상처 많이 받았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왜 수학이 50점밖에 안 되냐고. 점수 가지고 상처 많이 받았어요. 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이 상처를 되게 많이 줬어요.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인지적 과정만 있는 게 아니라 대단히 심리적이고 정의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게 잠재적 교육과정이죠, 수준별 수업은. 계속 갈까요? 그래서 달리 성적이 낮은 집단의 학생들에게 학습 기회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학교 내에서 줄 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규명해야 돼요. 학습 기회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는 점 중요한 표시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상중하 수준별 수업을 한다는 건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한 형태의 학습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개별화 수업을 하잖아요. 개별화 수업의 중요한 장점은 뭐냐면 학습 기회를 더 줄 수 있어요. 아이들의 학습 속도나 학습 수준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학습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개별화 수업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상중하, 상은 문제가 안 되는데 중이나 특히 하에 분류된 집단의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냐면 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말썽 피우고 학습 태도가 안 좋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수업에 집중하는 시간보다 아이들의 태도나 아이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교정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이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줄어들더래요. 통계를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상중하에서 겉으로는 모든 아이들에게 학업 수준을 높인다는 개별화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오히려 선생님들이 태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더 많이 에너지를 소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줄어들더라는 거죠. 그런 아이들만 모아두었으니까 조용히 시끄러가 50분 동안 한 20분 동안 조용히 시끄러가 더 많아. 그렇죠? 가르치는 시간보다. 오히려 학습 기회가 약화되더래요. 이거 아닌 것 같아. 계속 가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약화된다. 실질적으로 학습 기회가 줄어든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학교 내에서 사회적 실천이 줄을까요? 학교 내에서의 사회적 실천. 여기서 무슨 교육과정이라고 그 집어낼 수 있어요? 잠재적 교육과정이죠. 여러분, 잠재적 교육과정은 공식적 교육과정이 아니라 실천된 교육과정. 실질적으로 적용된 교육과정으로 드러나는 게 무슨 교육과정이죠? 잠재적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실천이 학생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 즉 수준별 수업은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서 학생들의 실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됩니다. 무엇보다 수준별 수업이라는 교육과정이 실제로 모든 학급의 모든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줘요. 이러한 수준별 수업은 인지적 측면만 강조된 교육 목표. 그렇죠? 이 인지적 측면만 강조되면 수준별 수업은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감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선생님들도 여기 그냥 중립적으로 진공 상태에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양한 형태의 감정, 아주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업의 과정은 인지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다양한 감정이 건강하게 다루어지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괜찮아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칭찬하기도 하고 보상을 해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힘을 내라. 그렇죠? 기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알파고와 수업을 했을 때 정말 온전한 학습이라는 게 가능해질까? 그렇죠? 올해 10월에 올해 가지고 내년 9월에 런던에 알파고 학교가 생기잖아요. 그게 가능할까? 그렇죠? 러닝머신하고 수업하는 완벽한 개별화 수업이 완벽한 학습을 이끌어낼까? 학습이 그게 단가?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또 왕따를 경험해보기도 하던 과정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관계의 감정들을 다루는 경험들을 하고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경험하거든요. 뭐 학교에서 학습만 하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하다? 내가 필요하다. 그렇죠?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교사는 런닝머신보다 인적 수준 떨어질 수 있지만 교사는 전인적인 한 사람의 인간이잖아요. 아이들을 품어줄 수 있잖아요. 따뜻하게. 그래서 뭐 알파고의 인간의 피부의 온도 맞게끔 머신에도 똑같이 입혀가지고 허그 뭐 그렇죠? 뭐 이렇다고 뭐 똑같이 될까요? 그렇죠? 심장 뛰는 소리. 이 교사의 역할이라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아무리 대단한 알고리즘이 만들어져서 수학 선생님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렇죠? 수학이라는 게 그냥 논리적인 어떤 것만 가지고만 있는 건가요? 아니죠. 논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추상적 개념이긴 사실은. 그렇죠? 계속 갑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정 인지적 측면만 강조된 교육 목표 두 번째 줄 긋습니다. 인지적 측면만 강조된 교육 목표 거기 동그라미 1번 하고요. 그 다음 학습자 경험을 고려하지 않는 교육과정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평가 결과의 서열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부분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교육과정이 가지는 문제들 이것이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안 좋은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학교 교육과정은 학습자들의 경험 세계를 반영해 주지 못해요. 그리고 교육과정의 결과는 서열화돼요. 그 서열화의 결과가 뭐예요? 상, 중, 하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런 잠재적 교육과정을 극복하지 않으면 교육과정은 계속해서 아이들의 학교 부적응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다.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교육과정이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부정을 일으키는 원인 혹은 기제가 된다면 이거 우리가 바꿔야 되죠. 교육과정을 개혁해야 되죠.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물었어요?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잠재적 교육과정을 고려해서 어떻게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잠재적 교육과정이 극복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여기 다 줬어요. 첫 번째, 인지적 측면만 교육 목표로 설정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인적 목표가 통합적 목표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창의, 융합, 인재예요. 그렇죠?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이미 하나의 목표가 인지적 목표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통합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재적 교육과정에서 뭐를 반영해줘야 돼요? 학습자의 경험이 실질적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과정의 경험과 학습자들의 실제 맥락과 삶의 경험이 일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영교육과정을 이야기했던 아이즈너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를 이야기했어요? 영교육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두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영교육과정을 선정할 때. 목표가 의미 있느냐 없느냐도 이야기했지만 이 교육과정이 누구에게 의미 있어야 돼요? 학습자에게 유의미한지를 들여다보자 이야기했어요. 그래야지 영교육과정을 극복할 수 있다. 영교육과정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게 나중에 답안에서 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갑니다. 한 인간의 건강한 사회성 발달은 줄 긋습니다. 한 인간의 건강한 사회성 발달은 교육심리에서도 발달 심리에 속하고 발달 심리 중에서도 비인지 발달, 그 중에서도 사회성 발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룬 사회성 발달 이론 중에 가장 중요한 이론이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성격 발달 이론, 그리고 브론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접근 같은 게 사회성 발달에서 아주 중요한 이론이에요. 혹은 또 누구예요? 셀만의 사회적 조망 수용 이론 같은 것들 다 중요한 사회성 이론 중에 발달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초기 가정 환경에서부터 보다 큰 환경체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향관계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브론펜 브레너는 미시체계에서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그리고 뭐예요? 시간체계. 이 5가지 체계가 인간을 둘러싸고 있고 이 둘러싼 체제, 이걸 하나의 에콜로지, 한 인간의 성장, 발달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생태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사람은 건강하게 발달하는데 여기서 이런 다양한 체제와의 영향관계에서 잘 발달하지 못하면 뭐가 생긴다? 부적응이 생긴다라는 거죠. 따라서 개인의 발달은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특히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학적 환경 도식 안에서 이 생태학적 환경 도식이 뭐냐면 미시, 중간, 외, 거시, 시간체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학적 환경 도식 안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주고받는 사회적 환경이 여기서 중요한 클루는 뭐죠?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입니다. 그렇죠?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주고받는 사회적 환경이 사회성 발달에서 가장 중요하고 대부분의 부정의 원인은 이러한 직접적 환경 체계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입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인간을 이해하는 심리학이라는 학문은 어디에 많이 빚을 지고 있냐면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 이론에 빚을 많이 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20세기 이후에 나오는 대부분의 심리학은 기본적으로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의 카테고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프로이트 강조했던 뭐냐면 인간의 대부분의 부적응의 원인은 주로 어디에 있다? 초기, 인간이 태어나고 인간의 거의 5세 이전에 거의 인간의 성격은 다 결정되어 버린다. 그래서 이 이론과 이 기조가 이후의 심리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부정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들여다보려고요? 초기 사회적 환경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큰 기조 안에서 이후에 나오는 사회성 발달을 이야기했던 에릭슨이나 또 브렌펜 브레너 같은 사람들도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브렌펜 브레너도 학교 부적응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부적응에서 가장 중요한 체계를 뭐라고 찍고 있냐면 미시체계와 중간체계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건강하게 영향관계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후의 사회성 발달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직접적 환경 체계로부터 기인하는데 그걸 뭘 물었냐면 미시체계와 중간체계를 물었는데 그냥 묻지 않았어요, 선생님들한테. 미시체계와 중간체계 개념을 쓰고 뭐를 쓰라고 했어요? 특징을 쓰라고 했습니다. 이 미시체계와 중간체계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원웨이가 아니고 투웨이. 상호 혹은 쌍방향적입니다.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그렇죠?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쌍방향적 영향관계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공통관계. 이 특징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미시체계와 중간체계에서.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심리학에서 학습 동기 이론을 끄집어냈습니다. 하나는 교육심리학에서 어떤 부분을 발달심리학을 끄집어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학습심리학에서 학습 동기 이론을 끄집어냈어요. 학습 동기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이나 태도 가치를 쉽게 바꾸지 않아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인지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보를 자신의 신념, 태도,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인지 부조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갈등이나 부조화를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나하고 부조화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생기면 그냥 직면하지 않거나 피해버립니다. 회피합니다. 불편하니까. 그냥 편안하고 있고 싶어요. 평형을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면 언제 에너지가 생기냐면 부조화를 경험하게 됐을 때 무언가를 다시 잡으려는 에너지가 생기는데 이걸 이야기했던 게 누구냐면 페스팅어라는 학자가 인지 부조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첫 번째 상담 기술에서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화 기술에서 이끌어오는 것 혹은 방어 기지에서 가져오는 것들이 크게 보면 다 뭐에 해당한다? 인지 부조화에 해당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학습 동기 이론에 관련해서 인지 부조화를 잘 활용하면 이 인지 부조화를 잘 활용하면 학습 동기를 뭐 할 수 있다? 이끌어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학습 부정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학습에 대한 동기가 거의 없는 상태가 부정 상태예요. 더 심해지면 학습된 무력감으로 경험되겠죠. 그래서 인지 부조화를 오히려 자극을 줘서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는 거죠. 이게 학습 동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학습 동기 유발 방안을 인지 부조화 이론에서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인지가 일관적이지 않을 때 불편을 경험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동기가 유발된다. 자, 그러면 페스팅어의 인지 부조화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인지 부조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더 규정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둠으로써 그냥 문제는 있지만 부정 상태를 그냥 계속 잊고 싶어 해요. 그러면 교사는 그걸 가만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인지 부조화를 인식시키고 다시 인지 부조화를 역으로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불평형을 경험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 아이들은 그냥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있어요. 그렇게 적응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놔두면 안 되고 인지 부조화 이론의 관점에서 아이들에게 오히려 불균형을 일으켜줘야 돼요. 이 학습 동기 유발 방안입니다. 자, 나중에 답안에서 보고요. 라로 갑니다. 마지막. 학교 조직 안에서 갈등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잠재적 갈등도 존재합니다. 조직 내에서 불가피한 갈등 상황 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이제 올해 합격해서 내년에 학교라는 조직 안에 들어가요. 이미 기간제 교사를 통해서 학교 조직을 경험한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학교 조직 안에서 참 다양한 갈등 상황들을 듣게 돼요. 아, 정말 그런 것까지 갈등 상황이 생길까? 그렇죠? 교실에서도 교실 왕따가 있고 교무실에서도 교무실 왕따가 있어요. 교사들끼리 서로 왕따를 해요. 그러니 우리가 교실 왕따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왕따에 대해서 인식하고 우리가 왕따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들의 왕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반목하고 팀을 가르고 그다음 그루핑을 하고 교사들끼리 서로 왕따를 하는데 그렇죠? 이 갈등이 있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업무 간의 갈등들, 또 사업 계획상에서 갈등들, 그 다음 시간표상에서도 선생님들이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갈등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거에 노출되어 있으면 사람이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져요. 부정하게 돼요. 이 조직이 싫어져요. 빨리 이 조직을 떠나고 싶어요. 아니, 나 이제 교사 안 할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갈등 관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일단 중요할까요? 리더에게 대단히 중요해요. 리더는 갈등을 잘 보고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갈등은 부정적 기능만 있느냐? 아니다. 무슨 기능도 있다? 순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기면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들이 뭐 될 수 있어요? 발견돼요. 드러나요. 골마 터지는 게 병을 치료하는데 훨씬 더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오히려 우리 조직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이렇게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밖으로 드러나게 보여줍니다. 이때 이 갈등을 잘 다룰 때 조직이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갑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불가피한 갈등 상황으로 조직의 혁신과 변화를 유도하거나 줄을까요? 오히려 갈등은 이참에 우리 조직을 혁신합시다. 우리 변화를 가져갑시다라는 순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조직의 역동성을 이끌어내는 순기능의 역할도 하지만 집단의 응집력을 해체하고 줄을까요? 여러분 갈등의 가장 큰 부정적 원인은 뭐냐? 역기능은 조직의 응집력을 해체시켜버려요. 조직의 응집력이 해체되면 뭐가 발휘되지 않아요?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부정적 분위기를 형성해서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감정이 상하면 공부에 집중을 하거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생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감정 때문에 거기에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불필요한 시간들을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들여다봤는데 따라서 조직의 리더는 줄긋습니다. 조직의 리더가 대단히 중요하죠.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해서 갈등 상황에 따른 적절한 갈등 관리 전략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물었던 거 뭐냐면 갈등 관리 전략인데 이거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 8월에 5, 6월에 우리가 상담 우리 교육학 300 알파에서 토마스와 루비 혹은 제가 주로 이제 토마스로만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갈등 관리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한번. 그렇죠? 선생님들한테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냈으면 좋겠어요. 갈등 관리 전략을. 예, 우리가 교육행정에서 조직론 안에 갈등 관리가 있는데 갈등 관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아주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교육학 공부를 할 때 약간 좀 떨어져 있는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주로 이제 갈등론, 뭐 이런 거, 재정론 이런 거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이해하기가. 근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어쨌든 중요하기도 하고요. 근데 객관식에서 딱 2번 출제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딱 2번 출제되었어요. 계속 가겠습니다. 학교 조직 내 교사들 간의 관계 증진에 장애가 되는 감정을 다루려고 할 때 또 연결됩니다. 공동선의 입장에서 줄글까요? 공동선의 입장에서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이걸 이 이론을 추론하는데 아주 중요한 클루 중에 하나가 단서 중에 하나가 공동선이에요. 여러분 공동선은 항상 뭐하고 관련돼 있냐면 우리가 공동선이죠. 공동선이 뭐냐면 우리 조직에서 우리 모두에게 다 좋은 이로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다 뭘 해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선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따라 나온 게 뭐냐면 협력입니다. 자, 그래서 갈등 관리 전략을 우리 조직의 공동선을 공동의 이익을 도모해야 될 때는 어떤 갈등 관리 전략을 써야 된다? 협력이라는 갈등 관리 전략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구성원들 간의 합의와 헌신이 중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공동선 그 다음 합의와 헌신 중요한 표시하죠. 합의와 헌신 다 협력과 관련되어 있어요. 합의, 헌신. 우리 모두 우리 조직에 헌신합시다. 협력해서. 공동선이죠. 일단 협력이라는 갈등 관리 전략을 써야 되고. 그 다음 2번째는 또한 잠정적 해결책이 요구되거나 주장이 서로 대치될 때 부서 간에 조금씩 양보가 필요한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들이 올해 합격해서 내년에 이제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부서가 정해지거든요. 근데
부서 간의 알력, 부서 간의 갈등이 장난 아니에요. 굉장히 심합니다. 굉장히 심한 학교가 많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부서 간에 뭐가 필요해요? 서로 좀 양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이 갈등을 리더는 어떤 전략을 써야 돼요? 타협이라는 전략을 타협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가장 윈윈할 수 있는 옵티멀 포인트, 최적점을 찾아줄 필요가 있어요. 이때 조직의 리더는 타협이라는 관리 전략을 써줘야 됩니다. 갈등 관리 전략을. 그래서 여기 협력과 타협인데 제가 왜 협력과 타협이라는 이 두 갈등 관리 전략을 우리 실전 모의고사에서 넣었냐면 5가지 갈등 관리 전략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왜 했냐면 우리 2015 개정 교육과정 정론에 학교 조직과 관련해서 어떤 키워드가 강조되냐면 협력과 타협입니다. 이게 뭐와 관련해서?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민주주의 학교를 구현하는 게 우리 2015 개정 교육과정 굉장히 중요한 목표예요. 이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가치와 절차 중에 뭐가 중요하냐면 협력과 타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공동선이라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라는 또 좋은 학교라는 아주 큰 공동선에 많은 선생님들이 같이 협력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서 간의 갈등들을 잘 뭐 해야 돼요? 타협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수업에서도 아이들 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타협이에요. 여러분 타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굴한 타협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생각들을 적절하게 조율해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 타협할 수 있는 여지들이 대단히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서로 다 한 발짝 더 가려고 그래요. 그럼 타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타협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우리 교육과정에서 강조되기 때문에 마침 토마스의 갈등관리 전략 중에 협력과 타협이라는 키워드가 존재해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해보고 이 두 가지를 끄집어왔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동조, 수용. 그렇죠? 초등 이제 시험에서는 주로 동조나 수용이 출제됐는데 두 번 다 수용과 동조가 출제되었어요. 한 번은 타협이 연결해서 같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협력 전략과 타협 전략 그 외에 몇 가지를 나중에 답안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설을 좀 했고요. 답안으로 가면 상담에서 대화 기술에서 첫 번째 반영, 명료화, 그다음 직면 해석 제가 이제 문제에서 정리를 했고 선생님들 이 외에 몇 가지를 더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렇죠. 뭐 재진술이나 또 경청, 또 요약, 또 우리가 상담과 내담자 사이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이에요. 질문. 그렇죠? 질문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질문 이후에 재진술도 많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기 개방 또 뭐가 있었어요 아까? 네, 즉시성, 즉시적 반응이 필요하죠. 즉시적 반응. 그 다음 또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상담의 구조화예요. 그렇죠? 얘가 상담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내담자가 상담자를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상담은 시간과 스케줄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조를 만들고 언제 어떤 장소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몇 시간을 이야기할지 상담을 구조화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대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 선생님들이 몇 가지 개념들을 더 추가해서 좀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가 나올지는 모르니까. 그중에서도 제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4가지 학습자의 부정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방어 기제로서 적응 기제, 억압, 투사 2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우리 본문에는 억압, 투사, 투사, 그 다음 승화 이 3가지가 나왔죠. 이 3개 중에 2가지를 썼으면 답안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을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를 나누어서 정리를 했고요. 우리 너무 잘 아는 개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표시하겠습니다. 잠재적 교육과정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발 방안 중요한 표시하고 만약에 교육학 논술에서 이게 출제된다면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아주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다양한 교육 목표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다양한 교육 목표를 뭐와 연결시키자? 통합적 목표, 전인적 목표. 그래서 인지적 측면, 정의적 측면, 심동적 측면이 잘 균형 잡힌 교육 목표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잠재적 교육 과정이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 정의적 측면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인지적 측면의 목표뿐만 아니라 정의적 측면, 심동적 측면의 종합적 측면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학습자 중심의 교육 과정 개발이 필요합니다. 줄 그을까요? 여기서 학습자 중심은 뭐의 중심이죠? 학습자 경험 중심의 교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정 안에서 학습자의 경험 등이 실질적으로 잘 반영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학습 경험의 선정 및 조직에 있어서 교사의 참여가 제한적인 교과서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줄 긋습니다. 학습 경험이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을 통해서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할 필요가 있다. 즉, 학습자 교육과정 내에 존재하는 교육과정이 학습자에게 뭐 해야 돼요? 유의미해야 돼요. 유의미해야 돼요. 학습 경험이. 자, 세 번째는 수업 중심의 평가입니다. 자, 서열화, 결과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교육과정상에서 상중하로 나누는 서열화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뭐가 중심돼야 된다? 과정이 중심되는 수업 중심의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학습자 중심의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아,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업의 평가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학습자의 성장과 변화에 있다. 학습자의 지적 잠재력을 최대화하고 성장시키는데, 끌어내는데 수업 평가에 초점이 있는 교육과정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개발되어야 해요. 여러분,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교육과정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모두 지금 개발이 포함되어 있어요. 평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업 중심의 평가가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지적했어요? 본문에서. 상중하, 서열화 평가를 지적했으니까 선생님들이 답안 중에 준거 지향의 절대평가, 학습자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평가, 이런 평가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된다 쓰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업 중심 평가의 개념을 써주면 돼요. 선생님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평가 결과의 서열화가 아니라 학사의 실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해 줄 텐데, 줄글까요? 실제 학업 성취도. 그래서 실제 학업 성취도 예전에는 정량 평가만 했어요. 서열화 평가만 했어요. 그런데 무슨 평가도 한다? 정성 평가. 그렇죠? 아이들의 정의적 특성도 같이 평가해 주고 골고루 평가해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학력 관리 차원의 준거지향 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선생님들 답안 중에 준거지향 평가로의 전환, 절대평가, 실제적 학업 성취도 평가 이런 말을 썼으면 다 맞는 답안이에요. 그래서 수학과 평가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통합될 수 있는 통합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합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육과정과 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계되어 있어요. 수업의 목표와 수업과 수업 평가가 연계되어 있어요. 이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평가가 뭐예요? 수행평가죠. 그렇죠? 수업 중심 평가 중에 수행평가입니다. 세 번째는 생태학적 접근,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미시체계와 중간체계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의 체계의 공통점은 양방향적 혹은 쌍방향적, 이런 단어가 꼭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지부조화 이론의 개념과 학습 동기 유발 방안을 쓰라고 했습니다. 거기 학습 동기를 있는데, 이 하나, 를은 오타입니다. 이거 선생님들 삭제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학습 동기 유발 방안. 그래서 개념은 이미 본문에 우리가 나와 있고, 학습 동기 유발 방안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객관식에서 정확하게 출제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이미 평형 상태에 있는데 그냥 누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른 관점을 계속 제시해 줌으로써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건강하게 학습 동기가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두 번째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 간의 차이점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이들이 이거를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오히려 의식하게 해줌으로써 고통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는데 어떤 선생님 이야기를 딱 듣고 어떤 의식이 생겼을 때 그게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모를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알고 나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존재해요. 그런 걸 통해서 학습성을 유발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행동적 인정 요소를 변화하거나 환경적 인지 요소를 변화시키거나 첨가해 줌으로써 인지 부조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지 부조화는 첫 번째, 인간이 가지는 불일치성 을 인지 부조화는 잘 설명해 주고 있고, 동시에 인지 부조화라는 이론은 동시에 학습 동기 유발 방안 자체의 개념이기도 해요. 학습 동기를 위해서는 뭐를 일으켜라? 인지 부조화를 일으켜라. 이게 핵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안 헷갈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마스의 갈등 관리 전략 유형에서 첫 번째는 무슨 전략이냐면 협력을 통한 갈등 관리 전략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근데 협력을 통한 갈등 관리 전략만 쓰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질문을 던졌냐면, 각 갈등 관리 전략에 뭐를 써라? 특징을 쓰라고 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 이 전략이 더 유효한지를
본문 외에 좀 더 추가해서 쓰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협동이 적절한 상황은 줄 긋습니다. 양자의 관심사가 매우 중요하며 통합적인 해결책만이 수용될 때 우리가 협동을 씁니다. 또한 다른 관점을 지닌 사람들로부터 통찰력을 통합해야 하는 상황일 때 협동 전략이 효과적이다. 즉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가진 해결 전략 가지고는 안 될 때 누구의 해결 전략? 다른 사람의 해결 전략을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거나 통합시켜야 될 때 협동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학습을 해요? 아이들하고. 협동학습을 하잖아요. 협동학습은 아이들이 가지는 다양한 인지적 수준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다양한 수준의 인적 수준을 같이 협업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게 협동학습의 핵심이잖아요. 이 협동을 통한 관리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 전략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다른 사람의 해결 전략을 통합시켜야 돼요. 그때는 협동이 필요하다. 혹은 특히 목표가 학습하는 것일 때 줄 긋습니다. 줄 그을까요? 학습하는 것일 때 조직의 갈등 상황에서 어떤 상황일 때 학습을 무언가를 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협동이 훨씬 더 효과적인 갈등 관리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학교 조직론을 배웠는데 학교 조직의 특성 중에 관료제 또 이중적 조직으로서 또 대표적인 민츠버그의 전문적 관료제 그렇죠? 그래서 또 이 전문적 조직과 관리자 조직이 서로 지금 이중적 조직이 돼 있잖아요. 학교는. 또 그게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완 조직. 또 무슨 조직?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 그렇죠? 또 무슨 조직이 있었어요? 학습 조직. 그렇죠? 학습 조직은 기본적으로 이 조직의 목표를 뭐로 둬요? 학습으로 두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 학습으로 두고 있는 조직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갈등 관리 전략이 효과적이다? 협동, 협업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두 번째는 타협입니다. 타협의 적절한 상황으로 목표가 중요하지만 잠재적인 문제가 클 때 당사자들의 주장이 서로 대치된 상황에서 효과적인 갈등 관리 전략입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문제가 너무 커요. 이게 타협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의 잠재적 문제가 너무 커서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잠재적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뭐 하는 게 좋겠다? 타협하는 게 좋겠다. 이건 일정 부분 봉합이기 돼요. 일시적 봉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협이 1차적으로 또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잠재적인 문제를 좀 더 작게 만들고 난 다음에는 좀 더 다른 갈등 관리 전략을 쓸 수 있겠죠. 뭐 경쟁을 또 시키거나. 근데 경쟁을 시키거나 하기에는 너무 잠재적 문제가 커요. 이럴 때는 타협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 부족으로 신속한 행동이 요구될 때나 협력이나 경쟁의 방법이 실패했을 때 경쟁이나 협력이 실패했을 때 오히려 타협이 의미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복잡한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해결책을 얻기 위할 때는 타협이 좋겠다. 자, 그 외에 답안에 보면 경쟁이 있습니다. 관리 전략을 보면 타인의 욕구 충족을 좌절시키는 전략이 경쟁이에요. 경쟁. 그래서 우리 조직 내에 때로는 부서 간에 뭐도 시킬 수 있어요? 경쟁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긴급 상황, 중요한 사항이지만 인기 없는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조직의 성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직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문제일 때, 타인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람에게 대항할 때는 경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문제를 보면 우리 조직이 부당하게 지금 뭔가 당하고 있어요. 이때는 오히려 협력이나 혹은 타협이나 수용이나 동조 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같이 싸워야 돼요. 경쟁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회피입니다. 관리 전략은 타인의 욕구와 타인의 욕구 모두를 무시하는 전략이 회피예요. 여러분 이게 정반대죠. 위에 경쟁은 타인의 욕구 충족을 좌절시키는 전략이 경쟁이고 회피는 그냥 각자의 욕구가 있지만 이거 그냥 서로 다 무시해버리는 게 회피죠. 피해버리는 거죠. 쟁점이 사소한 경우에 갈등 해소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클 때 갈등 사례를 진정시키고자 할 때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꼭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의 관심을 이해하립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해당 문제가 다른 문제의 해결로부터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경우에 회피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동조인데 동조의 중요한 표시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객관식에서 출제된 개념 전략이 동조였어요. 관리 전략은 타인의 욕구 충족을 우선시합니다. 여러분 동조나 수용은 뭐냐면 내 욕구보다는 타인의 욕구를 좀 더 우선시시키는 거. 이것도 부서 간에 때로 필요할 때가 있겠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 다른 사람에게 더 중요한 사항일 때
보다 중요한 문제를 위해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패배가 불가피할 때, 손실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조화와 안정이 특히 중요할 때 동조하거나 수용할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약간 이제 시간이 오버타임 했는데 지금 시간이 11시 15분입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쉰 시간을 가지고 2교시에는 45분으로 조교 선생님들 타이밍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